전국의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19회 시험 대비 주택관리사 시설개론 강의입니다. 현재 우리 2016년 합격을 대비하는 강좌입니다. 2016년 제19회 주택관리사 시험에 시설개론 과목을 준비하는 분들께 우리가 이 강좌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럼 현재 우리 시설개론이라는 과목 우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교재 내용을 보시면 우리 전체 목차가 보일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교재 앞에 보시면 여러 가지 시험 과목 및 배점이 나와요. 그래서 현재 시설개론에 관련된 간단한 OT 설명드리고 교재 내용 제가 진행하도록 할게요. 현재 시설개론 과목은 우리가 주택관리사 시험이 1차 시험이 있고 2차 시험이 있어요. 1차 시험은 우리가 민법이나 회계가 있습니다. 시설개론이 있고요. 2차 과목은 실무와 법령이 있습니다. 일단 시설개론은 실무 2차 과목인 실무랑 한 30% 정도 우리 어떤 공통사항이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이제 시설개론이라는 것은 우리 개론 말 그대로 이론을 넓게 펼친 거기 때문에 이론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요. 실무에 관련된 그 설비 규정은 실무 쪽에서 다루기 때문에 30%가 비슷하기도 하고 약간 다른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30% 정도는 공통적으로 물려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의미가 뭐냐? 시설개론을 정확하게 어느 정도 학습하지 않으면 2차 때도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차 과목에서 잠깐 말씀드리면 1차 시험에 민법, 회계, 시설개론 있잖아요. 이때 시설개론은 다른 과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고득점을 지향하기 지금 어려운 조건으로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 고득점을 맞기가 힘들다는 얘기는 워낙 다양한 이론이기 때문에 사실 아주 넓게 공부한다고 해서 다 맞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꼭 필요한 점수 보통 60점 꼭 필요한 점수 60점과 60점 이걸 목표로 해서 조금 한 5점 정도 한 이 정도가 결과적으로 목표로 하는 점수지 70점 80점을 맞겠다는 생각보다는 기본 점수를 맞는데 조금 더 포인트를 줘야 되는 과목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개론에서 일정한 점수를 획득하지 못하면 다시 실무 때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차 시험이면서도 시설개론이 2차에도 연관이 됐기 때문에 이런 시설개론은 충분한 기초 이론이 성립이 되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현재 우리가 1차 시험 과목의 특징은 뭐냐면 과락이 있습니다. 과락이 있다는 얘기 뭐냐? 40점 미만이에요. 이 세 과목 어떤 과목을 공부해도 40점 이상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고요. 합격을 위해서는 평균이죠. 평균 성적이 60점 이상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어느 한 과목의 편차가 시험하면 힘들 테니까 아무리 힘든 과목도 40점 이상이 되어야 되고 평균 60점인데 시설개론에서 우리가 시험 문제 유형 자체가 출제하시는 그 문제 유형을 보면은 고득점 나올 수 없도록 문제를 만들었어요. 사실은 그 두꺼운 시방서라는 기준이 있는데 기준에 한 줄 두 줄 긁어서 문제를 만들기 때문에 얘는 지금까지 나왔던 어떤 기출 유형을 하나의 이 포커스로 삼아 우리가 반복적인 문제 그 다음에 시설개론 정말 중요한 거 중요도가 높은 순서로 공부를 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이지 너무 넓게 펼쳐서 다양하게 보려면 공부할 수 있는 그 내용은 알지만 그 내용을 시험장까지 머릿속에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인간의 구조상. 그래서 현재 잘 핵심적인 부분, 그렇죠? 핵심적으로 지향할 수 있는 부분을 공부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개론에 관련된 출제범위 나오죠. 우리 현재 나올 겁니다. 나올 거고 기출문제가 있어요. 2015년. 그러니까 현재 2010년 대비를 하니 2015년도에는 어떤 문제가 나왔느냐? 기출문제죠. 이 문제 유형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문제 유형을 보시면 어쨌든 시설개론은 크게 건축구조 파트와 건축 설비를 나누고 있고요. 건축구조에서 정확히 20문제, 건축설비에서 20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합계가 40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건축구조 파트에서도 이 파트별로 정리를 해보면 총론부터 쭉 나와요. 쭉 나오는데 골고루 나오는 편인데 우리가 18회, 17회 공통사항이 뭐냐? 2015년, 14년, 17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18회가 있어요. 18회가 있는데 공통상으로 보면 수장은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거. 수장은 나오지 않았더라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지붕보다는 어디 중심으로? 지붕보다는 우리 보다는 방수구조. 지붕보다는 방수구조가 이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철콘구조 있죠. 뼈대가 되는 철근 콘크리트가 있는데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상대적으로 약간 시험 문제 유형의 난이도가 되면서 한 문제 줄어서 보통 3에서 4문제 정도로 비중이 높다는 거. 철콘크리트 구조가 비중이 높습니다. 하지만 공부하는 양에 비해서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봐야 되는데 어쨌든 현재 이 각 파트를 보면 철콘크리트 구조가 3문제, 4문제가 나온다는 건 그만큼 비중이 높다는 거고요. 나머지는 대부분 몇 문제? 나머지는 대부분은 한 문제에서 2문제 정도예요. 한 파트에. 지금 현재 구분을 해놓은 그 파트라고 하는데 그 파트의 한두 문제인데 철콘 문제가 좀 비중이 높아서 3에서 4문제다 보시면 되고요. 이 철골 구조 철콘 말고 철골 있죠. 자, 그러면 여기 싹 지워드리고, 그렇죠? 자, 비중 높은 거부터 설명하니까 철콘 구조가 3, 4문제고요. 철골 구조가 2문제에서 3문제로 우리가 건축 구조의 뼈대를 이루는 문제가 작게는 5문제에서 크게는 7문제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그만큼 건축 구조에선 철콘크리트나 철골이 아주 중요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나머지 문제는 뭐야? 나머지 문제, 기타 항목들은 대부분 한 문제에서 2문제가 나와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 건축 구조의 뼈대는 뭐다? 뼈대가 바로 철콘이나 철골이니까 이쪽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설비가 나오는데 이 설비 중에서도 대부분 이제 뭐 한두 문제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현재 보시면 설비의 총론에 해당하는 거. 이 설비의 총론 기본적인 그 이론에 관련되는 게 2문제에서 4문제 정도로 추가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생기구 배관은 늘 한 문제씩 나왔는데 얘가 1에서 4문제로 좀 많이 확장됐다는 거 눈에 보이고요. 사실 공조 및 냉동은 지금까지 많이 출제가 됐어요. 이 공조 냉동 많이 출제가 됐는데 작년도에는 우리가 좀 줄어들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뭐 한 문제에서 3문제인데 작년은 좀 줄어들었다는 거, 그렇죠? 장 줄어들었고 소방은 뭐 똑같아요. 나머지 전기 파트 해봐야 뭐 한 문제, 2문제 정도. 그러니까 결국 기타 등등 해서 얼마 정도 한 해에서 한 문제 또는 2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떤 파트든 몇 문제, 한 문제, 2문제 또는 안 나올 경우도 있어요. 간혹. 하지만 한두 문제 나온다는 얘기고, 그 중에 이제 출제가 많이 됐던 것들이 이제 총론이나 위생이나 이 공조 같은 경우는 특별히 또 난방도 있죠. 난방도 2, 3문제. 난방 같은 경우도 2문제, 3문제 정도로 이렇게 총론, 위생, 공조, 난방 이 부분이 조금 다른 부분보다 중요도가 높게 공부를 하셔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한 2년치 정도를 제가 분석해 봤어요. 2년치 정도. 그렇긴 하지만 이제 17회 때 문제가 좋았어요. 17회 때 문제는 사실은 원리나 내용을 잘 시설개론에 가장 적합한 문제를 출제할 때였는데 사실 18회 같은 경우는 약간 사실은 난이도가 너무 높아지면서 시설개론에 이제 물론 이런 필요한 거긴 하지만 너무 지엽적인 것들이 많이 출제가 됨에 따라 사실 공부하는데 굉장히 혼선을 일으킨 시험이 18회고요. 앞으로 이제 19회가 되겠지. 앞으로 19회 되면 다시 17회 수준으로 간다면 우리 공부하신 분들한테 기회를 주고 공부 안 한 분한테 기회를 없애는 이게 좋은 거거든요. 공부를 해도 점수가 안 나오고 공부를 안 해도 점수가 안 나온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정하게 공부를 하신 분만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시험 문제가 이 원리를 이해했을 문제가 17회였습니다. 16회나. 근데 18회 때가 되면서 굉장히 많이 어떤 그 유형이 좀 방향이 잘 설정되지 않는 이런 이상한 문제가 됐지만 종전에 했던 기준을 봤을 때 19회는 다시 이렇게 뒤집혀서 17회처럼 이게 좋은 문제 구성으로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19회는 이렇게 예상할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설개론이 고득점이 힘든 과목이기 때문에 공부할 때 원리를 중점으로 많이 공부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목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목차가 나오죠. 목차 건축 구조 파트가 나오는데 목차입니다. 이 목차를 꼭 제가 말씀드려요. 왜냐면 현재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다 보면 이 기본 강좌예요. 기본서 강좌일 때 목차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알 수 있어야 돼요. 이때 현재 우리 그 목차는 아까 처음에 우리가 기출문제 풀이를 이렇게 유형 구성한 것처럼 현재 우리가
첫 번째 파트가 파트 1이 건축 구조예요. 크게 건축 구조라고 하는 이 파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각 세부 파트는 챕터가 나눠져요. 세부 파트는 챕터가 나눠서 뭐 구조 총론부터, 그렇죠? 항상 처음에 나오는 게 총론이에요. 이 총론이라는 것은 총체적 이론이라고 하는 의미로 건축 구조에서 얘기할 수 있는 기본적 이론들을 여기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총론. 그 다음에 우리가 땅을 먼저 파야 되죠.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땅을 먼저 파야 되니까 토질 및 기초구조 공부합니다. 그 다음에 이 건축구조라는 것은 인체로 따지면 이 뼈대와 같아요. 뼈대. 이 뼈대와 같은 문제가 보통 철콘과 철골이라고 있는데 이게 한 5문제에서 7문제 나오니까 굉장히 중요도 높겠죠. 그래서 우리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나와요. 철근 콘크리트 구조다. 여러분이 주택관리사님으로서 소장님으로서 합격하시고 난 다음에 관리할 그 뼈대 구조가 바로 뭐예요? 철근 콘크리트 구조거든요. 근데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쓰기가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앞으로 철콘만 얘기도 관계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철콘이다 그러면 뭘 얘기해? 철근 콘크리트를 얘기하는구나. 이해할 수 있죠? 앞으로 철콘이다 그러면 기니까 철콘만 하는 거야. 철근 콘크리트 구조를 하지 않고요. 자, 이 뼈대가 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뼈대가 되는 게 하나 더 있어요. 철골이죠. 철골 구조. 그래서 이 뼈대가 되는 이 파트가 아주 중요하게 여러분들한테 영향을 줄 겁니다. 공부하기도 힘들지만 출제 문제 빈도도 높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중요도가 높다고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벽체 및 외부 구조라고 있어요. 벽체, 외부 구조. 이 벽체에는 조적 구조 같은 걸 얘기하고 있고요. 또는 뭐 블록 구조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붕 및 방수 구조가 있죠. 지붕을 씌우고 방수하는 거라든가. 그 다음에 나오면 이제 각종 마감이 나와요. 이 각종 마감은 사실은 이 뼈대라기보다는 이런 그 벽체란 이런 것들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이쁘게 만들 수 있는 이런 역할이 바로 각종 마감이에요. 그래서 마감은 뭐 창호 유리라든가 뭐 미장이라든가 도장이라든가 나오고 맨 끝에 나오는 게 이제 적상과 견적이에요. 그 적상과 견적은 뭘 얘기할까요? 우리가 현재 땅을 파고 골조를 세우고 지붕 방수를 하고 창호를 씌워주고 했어요. 마감을 했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럼 그 물량이 얼마냐? 얼마만큼의 콘크리트 양이 들어가고 얼마만큼의 도장이 들어갈 것이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치수에 대한 그 물량을 산출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왜? 여러분이 앞으로 소장님이 되시면 뭐 각종 유지보수 관리상 여러 가지 유지보수 사업이 들어갈 거예요. 방수공사. 그 방수공사를 할 때 견적을 어떻게 뽑지? 수량을 어떻게 산출해야 되지? 어디 나오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거예요. 적상계와 견적에 대한 규정들이 이제 여기서 공부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 건축 구조라는 겁니다. 건축 구조. 그래서 적산이라는 것은 물량을 산출하는 것이고요. 견적은 그 물량에 따라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를 알아보는 게 견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견적. 그 다음에 건축 설비입니다. 자, 그럼 이 건축 설비도 하나의 큰 파트죠. 아주 큰 파트. 큰 파트가 있고 건축 설비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뭘까요? 그렇죠. 총론이죠. 총론. 설비의 가장 기본적 총체적 이론으로 최근에 총론 파트 문제 유형이 조금 더 출제 빈도가 높아졌습니다. 사실 바람직한 방향이에요. 총론에서 얘기하는 방향이고 또 최근에 총론에 관련돼서 어떤 계산 문제 같은 경우도 나와요. 계산 문제. 자, 총론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위생 설비가 있겠죠. 이 가장 기본이 위생 설비죠, 사실. 그죠? 위생 설비. 가장 위생 설비. 설비의 이제 기능적 목적은 이제 위생을 유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각종 계통으로 되어 있잖아요. 각종 계통, 위생 설비. 위생 설비는 이제 급수, 배수, 오수 이런 것처럼 물이 중심이죠. 물. 급수, 배수, 오수 이런 것처럼 이런 그 물에 관련된 이 배관 계통을 중요시합니다. 물을 공급하고 물을 버리고 그 다음에 똥오줌을 처리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얘기고 위생 설비에. 그 다음에 이제 여론 공급 설비가 들어가요. 여론 공급 설비다. 우리가 뜨거운 물을 필요로 하고요. 난방을 필요로 하죠. 뭐가 있어야 돼요? 여론이 있어야 돼. 여론.
뜨거운 물을 가공하고 뜨거운 물을 공급하거나 또 뜨거운 물을 난방을 하게 되려면 보일러라고 하는 물 끓이는 열원기가 필요하고요. 이걸 통해서 다시 파이프로 전송해주고 다시 각종 기구로 이용해서 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거잖아요. 이런 공수설비. 이런 공수설비는 이제 급탕, 난방, 냉방 이런 거, 그렇죠? 급탕이라든가 난방이라든가 냉방 같은 게 있고요. 이걸 다 합하면 뭐가 돼? 공조 설비 같은 거 있어. 급탕, 난방, 급탕 뜨거운 물, 난방 따뜻한 어떤 실내 공기를 쾌적하게 하고 시원하게 하고 공기조화, 공기조화 설비를 합니다. 공기조화, 공조 설비를 합니다. 이런 것들 다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기 설비. 이 전기 설비가 옛날에 과거에 많이 출제가 했었는데 최근에 많이 출제가 되진 않아요. 전기 설비. 꼭 기본적인 아주 기초적인 내용들이 뭐 한 문제 또는 뭐 두 문제 정도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전기 설비에 보면 이제 뭐 기초 내용부터 조명 운송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전기 설비도 전기 설비 기본 이론 있죠? 전기 설비 기초가 있을 것이고 전기를 공급하는 운송 설비라든가 또는 그 세부적인 조명 설비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운송 설비 쪽에 이제 출제가 많이 됩니다. 왜냐면 전기 설비의 운전소는 엘리베이터 계획 같은 경우인데 여기 안전과 관련돼 있죠. 피난이나.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운송이 필요하니까 여기 파트가 주로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소방가스 자동화 설비 있어요. 자동화 설비가 있는데 이 자동화 설비는 이 홈 네트워크 설비예요. 뭐 수화 설비, 가스 설비, 홈 네트워크 있는데 홈 네트워크 설비는요 보통 두세 문제 나왔어요. 지금까지 두 문제 또는 세 문제가 거의 나왔다가 그쵸? 우리가 18회 때는 한 문제도 안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쉽다는 거예요. 이거 점수 받기 쉬운 건데 그죠? 근데 홈 네트워크 설비가 이제 자동화 설비로 처음 나올 때는 법령이 나오고 기준이 나오니까 공부가 됐지만 지금 많이 하니까 이제 문제를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앞으로 19회 때는 뭐 그래도 한두 문제는 내줘야겠지. 너무 문제가 제로가 되면 공부를 또 안 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어느 해에 안 내면 계속 공부하라니까 그 다음엔 좀 공부할 수 있도록 문제를 한두 문제 기본적으로 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구성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부록에 이제 기출 문제 나와 있고요. 이게 이제 우리 목차에 관련되는 거고요. 제 강의는 목차에 따라 강의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강의를 하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기본서 이론이에요. 기본 이론인데 기본 이론에 나와 있는 교과서 순서로 목차 순서로 진행을 할 겁니다. 진행을 해. 그 다음에 제가 가끔 판서를 하는데요. 이 판서를 하는 건 여러분들 우리 저한테 오프라인 학원 수업 들은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 보는 분들 대부분이겠지만. 근데 이제 판서를 하긴 하는데 이 판서를 하는 목적은 여러분한테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걸 여러분 너무 이렇게 많이 계속 수업 듣는 과정에 적으려면 힘든데 다만 좋은 장점이 뭐냐면 여러분이 온라인 보시면서 잠깐 스톱하고요. 여러분이 핸드폰 같은 거 있잖아. 핸드폰 같은 거로 판서한 내용을 딱 멈춰가지고 딱 촬영해놓으면 굉장히 보기 좋대요. 나중에 정리하기 쉽고. 그래서 현재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부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여러분이 우리가 핸드폰 가지고 이렇게 많이 공부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이 공부하는 그 숫자는 달라도 일단 중요한 것은 판서된 것은 뭐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적으라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강의 내용을 도해해 주는 거야. 좀 쉽게. 도해해 주는 거니까 이 판서라는 것은 적으라는 게 아니라 강의 내용을 도해하는 거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혹시나 강의 내용 압축에 필요한 내용들이 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영상을 정지한 다음에 핸드폰으로 그냥 찍고 수시로 이렇게 쳐다보면 그게 공부가 된다고 합니다. 하나의 공부 방법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계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 계산 문제 있을 수 있는데 계산 문제는 보통 두세 문제예요. 근데 여기서 난이도가 있는 걸 가르쳐 드려도 시험장에 써먹을 수 없대요. 그래서 난이도, 전화이도 정말 너무너무 쉬워서 우리가 눈 감고는 못하겠지. 하지만 좀 쉬운 문제 중심으로 득점할 수 있는 중심으로 해줄게. 한 50% 정도로. 그러니까 뭐냐면 계산 문제 유형이 너무 치중하면 아직 공부가 안 돼요. 그래서 계산 문제 유형이 치중하기보다는 계산 문제는 꼭 필요한 전화이도 문제. 그래서 시험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문제 중심으로 설명해 줍니다. 사실은 계산 문제 고난이도 다 설명이 돼 있는데 고난이도까지 풀 시간이 없어 사실 시험장에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인 전략 과정을 설명드렸고요. 이 내용이 끝나면 이제 교재 내용 진행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오리엔테이션 강좌에 가장 필요한 내용을 좀 말씀드렸어요. 말씀드렸고, 이제 교재, 제가 항상 페이지 수 불러줍니다. 교재 페이지 2쪽부터 진행을 할게요. 2쪽 진행을 하면 이제 구조 형식의 분류라고 나와요.